지금까지 그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로 법을 만드는 거를 얘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도 얘기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법을 어긴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처벌을 할 것인지, 또는 그 개개인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할 것인지. 자, 그러니까 법을 판단하는 사법체계가 또 있죠. 법을 심판하는 사법체계가 있어요. 그 사법체계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현 체제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국가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양분은 아니죠. 지배계층은 극소수고 피지배계층은 굉장히 수가 많죠. 이를 지도층과 백성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뭐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든 지주라고 불렸든 관료라고 불렸든 여하간에 어떤 그런 그 국가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는 소수가 존재하고, 지배계층이죠. 주로 농업이나 업, 광업, 목축업 등 그 사회 구성원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다수의 평민이 존재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죠. 분업의 발달은 생산성의 극적인 효율의 증대를 가져왔고,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생산적인 일에 종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그 노동이란 건 늘 고단합니다. 힘들죠. 그래서 특히 도구가 발달하지 않은 옛날의 노동은 매우 가혹한 것으로 피하고 싶은 일이고,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계층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나 지적인 우위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지배계층은 소위 잘난 사람들이, 최초에는요, 잘난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되었을 거예요. 힘이 세거나 지혜가 많거나 이런 사람이 지배계층으로 편입이 되어 갔겠죠. 초창기에는. 그 이후에는 어떤 그런 지위가 세습이 되면서 어떤 계층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여하간 그들은 사회 체계를 만들고 이를 다듬고 유지하며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그 생산적인 노동 외에서 찾으려면은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런 계층이 가져가는 특권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부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회의 룰이 되어 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이냐, 꼭 누군가를 착취하기 위한 시스템이냐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또 아니기도 해요.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무질서가 가져올 혼란과 억압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기능적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일방의 이익을 위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상호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후로도 역사는 계속 진보하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인구의 비중은 극단적으로 감소했고, 그들마저도 각종 기계화 덕분에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은 매우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인구가 그 3억이 넘는 인구를 다 먹여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해외로 어마어마하게 수출까지 해요. 물론 노동자를 본다면은 노동자 계층은 뭐 어마어마하게 대부분은 노동자죠. 그런데 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작아진 거예요. 그럼 그 농부들은 어떤 아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뭐 트랙터 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로 치면은 거의 놀면서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농부든 뭐 모든 노동자 계급도 다 배워요. 다 공부하고 다 대학에 가요. 특정 소수 그룹에게만 존재했던 지식이라는 영역이 모든 인간에게로 개방이 되었고요. 많이 배우고 많이 하는 평민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관계는 어딘가 앞뒤가 안 맞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두 계층 간의 극단적인 지적 격차로 인해서 지배계층에 의해 다져진 체계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던 면이 있는데 반해서
지금은 모두가 지적으로 평등한 입장이 되어가지고 체계의 미진한 틈새들이 의심과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질서의 붕괴나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아무도 판사 나부랭이 놈들이 판결한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복종을 못해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지배계층이 얄밉게 어떤 사회적인 복종 체계를 자신들이 놀면서 먹는 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작동을 안 한다. 인류가 수천 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생겨난 거고, 민주주의조차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조차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부당했던 놀고 먹는 계층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당함이 많이 완화됐지만, 옛날에 비하면 민주주의 세계가 되면서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문제는 여전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사실상 체계에 대한 이 의심과 불복은 굉장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사법체계가 오랜 기간 훌륭하게 작동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제 이게 몇 년 됐을까요? 현존하는 사법체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근대 사법체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된 거예요. 100년. 그 다음에 서양 같으면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일단 국부론에서도 그 어떤 사법체계, 우리나라 그 과거 조선시대의 그 사또가 뭐 심판을 하던 그런 식의 사법체계가 그 당시에도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책에서 보면은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가 어떤 사법은 행정과 분리되어야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1700년 되니까 뭐 기껏해야 200~300년 된 거예요. 서양에서도. 물론 서양도 나름이지만 오래됐다 그래봐야 200~300년 됐을 거예요. 뭐 길다면 긴 시간이죠. 훌륭하게 작동해 왔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완전한 현대 시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꽤나 많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이는 땜질로 메우기에는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은 유지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단지 이상일 뿐이라 여겼던 제도적 상상도 현실 세계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새로운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 현재의 문제를 좀 조목조목 따져보면 법관이 너무 어려요. 1.5씩 상놈이 양반님께 받는 판결이라면 뭐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복종할 수 있겠으나 머리가 희끗희끗한 고학력의 사업가가 30살 남짓 아이 같은 외모의 판사에게 충고를 듣고 있는 장면은 누가 봐도 어색해요.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나이를 심하게 따지는 문화권에서는 매우 이상해요. 그런 관계에서 내려진 판결이 마음으로부터 복종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쌓이는 거예요. 판결은 나왔고 국가적인 어떤 권위로부터 복종을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복종은 안 돼요.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정관예우라는 얘기가 있죠. 세상 모든 욕조거리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정도의 제도적인 타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적 절차라는 것은 대개 피고와 원고에게는 인생에 걸린 1대1 사안이에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게 이런 그 법정 출두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생이 걸린 문제이거늘 법관들끼리 이해관계로 이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는 것은 법관이라는 직종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파렴치라고 봐요. 아울러 국가질서의 한 축으로서 존재하는 기관이 내부 질서를 따로 구축하고 있다면 이는 반체제적이고 체제의 존엄을 국체로 인식하는 현대사회가 헌법 자체가 어떤 국체죠. 옛날에는 왕이었다면 지금은 이 헌법이라는 이런 어떤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체제는 곧 옛날로 치면은 죽어마땅한 역적질이라고까지 저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 법조인들의 사회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법조인의 업무가 오로지 관련 법령의 숙지와 이해만으로 충분한 것이라면 컴퓨터로 대체되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현상은 수없이 많은 요소의 교차작용으로 일어나는지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꽤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어느 정도 기대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자루 잰 듯이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모든 상황이라는 게.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거나 객관적으로 지적인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꽤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의학적인 어떤 그런 분쟁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호사, 검사가 전문 변호사, 전문 검사가 얘기를 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고요. 전산적인 부분, 엔지니어링적인 부분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요. 물론 법적인 판단에 주관이 너무 개입되면 그 역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겠지만 인간사의 복잡함을 패턴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명문화한 법령과 현명한 사람의 판단을 조합한 체계로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일자무식인 대다수와 극소수의 지식인으로 사회가 구성되었던 과거에는 현명함을 논할 때 연륜보다는 학식이 우선하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일상의 복잡함과 변화의 정도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책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양의 정보와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밖에 없는 법조인들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몇 안 되는 재판을 보고 겪으면서 법조인들의 이해력에 꽤 큰 의심을 품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들의 명석한 눈에는 그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기 전까지 20살 남짓까지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완전한 정체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조인 출신들, 정치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무식하다고 여겨져요. 예를 들어 개인 간의 거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너무 없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뭐 단순한 단순한 재판을 제가 참관한 거였는데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줘도 멀뚱멀뚱하고 있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자신을 상전이라 여기는 것인지 스스로의 무식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짜증을 내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금세 이해하는 내용인데도 어떤 걸로 트러블을 갖고 있는 건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 특정군의 변호사가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돈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군가는 사건에 대해 대충 듣고 임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의뢰인 이상으로 공부해가며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예도 있을 거예요. 이런 쪽이 더 좋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렇게 시장 논리를 들이댈 거면 정확하게 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지 시장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 면허 체계로 진입장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건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들끼리 조직을 갖추고 보수를 담합하고 있는 것도 이미 시장이 아닌 거고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이미 시장이 아닌 거예요. 시장이 아닌데 당사자들끼리의 흥정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관예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십억대 소송을 맡고 그런 데죠. 쓰레기들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쪽의 그 지배계층이 일반 개돼지 민중들을 속여먹는 논리 체계를 요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관 놈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절박함이 있기 마련인데 한쪽의 절박함을 이용해 다른 쪽의 독과점으로 형성된 가격은 지극히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편향될 수밖에 없고 이런 편향은 곧 체제에 대한 순종을 어렵게 만듭니다. 법관은 어떤 존경과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복종을 이끌어내야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거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계는. 이런 식의 불합리가 쌓이면 체제는 불안해집니다. 이미 불안해진 걸 우린 겪고 있죠. 겪고 있어요.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는데 법관들이 헌법재판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기에 뒀는데 복종하던가요? 태극기 부대라고 그 촛불 부대만큼 비슷한 수의 인원들이 나와서 매일같이 떠들고 있죠. 복종 안 돼요. 그럼 촛불 부대는 복종하던가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권위에 복종 안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복종 안 한다고요. 어쨌든 복종 안 한다고요. 전부.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체제가 불안해지는 신호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체제는
개인들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마도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배경이 그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나오는데 사법은 공적인 영역이지만 지극히 당사자들의 이해에 국한되는 문제이므로 법정을 유지하는 비용은 당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기도 해요. 저는 조금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애덤 스미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만서도. 비용 지불의 주체가 누가 되었건 간에 그 행정적인 절차만 간소화한다면 비용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서는 금전 이외의 상응하는 손실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봐요. 소위 경중을 금액에 배려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누군가에겐 100만 원이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겐 1억 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국가가 2천만 원 미만은 간단하게 처리하고 뭐 2천만 원 이상은 조금 진중하게 쳐다보자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지만 분한 마음의 크기가 꼭 금액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크니 소송 비용을 감안해도 남는 게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사법체계의 배팅의 개념을 도입하면 정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100억 원짜리 소송을 한다. 이기면 내가 남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내가 솔직히 이 100억 원을 손해봤다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나 보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어디죠? 하나은행, 외환은행을 먹었던 그 사모펀드가 수조 원을 벌고 나가면서도 또 소송을 몇 개를 걸어놨죠. 아님 말고식으로 거는 거예요. 이기면 수천억 버는 거니까. 저봐야 변호사비 수십억 날리고 그만이니까. 걸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손해봤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걸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너무 오래 걸린다. 형식이 복잡하고 사안별 경중의 균형을 못 맞추고 법관과 법정의 공급이 안 맞고 쓸데없이 반복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지금도 판사 하나가 걸려있는 소송이 수십 건, 수백 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몇천 명이나 되는 판사들이 있는데도.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다 하려니까. 사람이, 인원수가 몇 명이고, 이 복잡 다단함이 훨씬 더 복잡 다단해지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옛날 100년 전, 200년 전 식으로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법체계의 태생 이념은 간데없이 제도가 제도를 낳고 형식이 형식을 불러서 체계가 둔해진 전형적인 예라고 보입니다. 어찌됐건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형식의 느슨함에 기대며 죄를 짓는 타락도 생길 수 있어요. 어차피 한 2년 걸리니까 일단은 어차피 유죄 받으려면 한 2년은 걸리니까 죄를 짓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불합리는 역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괜찮아 어차피 소송 걸려봐야 판결까지는 2, 3년 걸릴 테고 그 후로 갚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별탈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기를 쳐요. 돈 안 갚아도 돼. 돈 빌리고서는 이 돈 소송 걸려봐야 2, 3년 걸리니까 안 갚아도 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주관의 개입을 잘 막지 못합니다. 검사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진다면 이는 체계의 신뢰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러죠. 정치 이념, 좌파냐 우파냐라는 정치 이념에 따라서 판결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지금만 그런가요? 아마 80년대에도 그랬던 면이 있을 거예요. 70년대에도 그랬던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치게 어떤 반공주의가 작용을 하면서 어떤 판결의 어떤 편향성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 체제는 3심 제도를 두고 이를 방지하고 있지만 한번 설치된 3심 제도는 무조건적인 1, 2심에 대한 불복종을 초래했을 뿐이라고 봐요. 큰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죠. 1심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절차와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절차를 굳이 반복할 이유는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법조인들의 업무 역량이나
그들의 희생과 헌신, 정의로움과 직업적 사명,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정도, 현 체제로 다져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과 성취와 발전 등의 장점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을 거쳐오면서 존경받아 마땅한 판사님들 있었어요. 변호사님들 있었어요. 검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하간에 대한민국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역할을 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2019년 대한민국에 종사하는 법조인들 분 대다수는 이미 존경받을 이유 없어졌다라고 저는 봐요. 다만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특정 직종이 이 사회 전체를 이끌도록 한다든가 다른 직종에 비해 특별한 힘을 갖게 된다든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관련된 직종은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언제? 내일. 아니네요. 주말이 꼈네요. 주말 쉬고 그 다음 주